네, 이제 4월장 미국에서도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분기 뉴욕 증시는 역대급으로 안 좋은 실적을 기록했죠. 수익률이 그만큼 낮았는데요. 오늘 첫 거래일, 4월의 첫 거래일 출발한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장중에 변동성도 컸습니다. 네, 그래도 기술주가 오랜만에 다 같이 손을 잡고 올라줬던 부분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관세 하루를 앞두고 일단은 관망 심리가 나름 짙어지는 모습인데 간밤 주요 상황들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죠. 3대 지수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좀 출렁이는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에는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 중에는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관세 관련한 코멘트를 또 한 번 내놓으면서 혼조세 그리고 출렁이는 장이 지속됐고요.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결국에 나스닥과 S&P 500은 다행히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조정받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M7 기술주 단에서는 7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 마감한 점은 다행으로 보이네요. 자, 관세 시작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일 오후 3시에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이 상호 관세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드디어 발표합니다.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윤곽이 시장에 전해지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미국 시간 2일 오후 3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4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대신에 백악관 대변인이 관세 발효 하루 앞두고 입을 열었습니다. 관련한 브리핑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만나보시죠. But those days of America, beginning tomorrow, being ripped off are over.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will be put first under President Trump, just as he promised on the campaign trail. The president's historic action tomorrow will improve American competitiveness in every area of industry, reduce our massive trade deficits, and ultimately protect our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President Trump's economic vision is rooted in common sense. America will offer companies the lowest taxes, energy costs, regulations, if they make their products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hire American workers for the job. It's simple. If you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you will pay no tariffs.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tariff announcement will come tomorrow. They will be effective immediately. And the president has been teasing this for quite some time, as you know. He's talked a lot about April 2nd as Liberation Day in America. It would be taking place today if not for April Fool's Day. But tomorrow will be the day, and he's been talking about it for a while. And as a result, you've seen these companies make commitments to investing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Looking ahead to tomorrow, April 2nd, 2025, will go dow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days in modern American history. Our country has been one of the most open economies in the world, and we have the consumer base hands down, the best consumer base. But too many foreign countries have their markets closed to our exports. This is fundamentally unfair. 네, 이렇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관세 시행을 코앞에 두고 목전에 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해준 내용이었고요. 내일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동안 상호 관세 관련해서 계속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내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제 미국이 갈취당하던 역사는 끝났다. 그리고 이 제도, 관세 관련 발효가 시작이 되면서 기업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지 여러분 지켜보셨다라면서 관세 정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자화자찬하는 멘트를 트럼프와 함께 같은 포지션을 취하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 4시고요. 미국 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브리핑이 시작이 되고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5시입니다. 속보 들어오는 대로 내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예측으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 보도가 됐고 그리고 일부 품목들, 반도체나 목재 그리고 의약품 같은 제품들은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빠른 시일 내로 관련한 관세 부과가 또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도 내일 포함되지 않더라도 수주 내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후보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시장의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전해졌는데요. 오늘 제조업 PMI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도 이전치도 모두 밑도진 49를 나타냈는데 이 PMI 제조업 지표가 50을 밑돌면 보통 제조업 경기가 수축된다고 예측을 하죠. 이렇게 관세 시행을 앞두고 제조업 PMI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요. 또한 이 제조업 PMI 같은 경우 그리고 재고 양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관세 발효를 앞두고 기업들이 재고 비축에 나서고 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우려도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가 다소 반등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고용지표도 이날 발표가 됐습니다. 졸지 구인 건수 757만 건가량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 770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즉 예상치 하회하는 수치 그리고 이전치도 당연히 밑도는 수치가 발표됐고요. 이렇게 제조업 국면도 위축하는 가운데 고용시장도 다소 냉각되려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퇴직률 그리고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 수치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다만 퇴직 가운데에서 자발적 퇴직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재발로 직장에서 나가는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전만큼 고용시장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관세 시행 하루 발표를 앞두고서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자산 시장, 특히나 안전한 자산으로의 심리가 쏠리고 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5% 이상 빠졌습니다. 장중 한때 4.133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S&P 500 맵통에서 또 자세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1개 전체 섹터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가 크게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M7 기업들은 일제히 주가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반등을 시도했는데 이번 주 9주 연속 하락을 앞두고 있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해드리고 구글 1.7%, 메타 1.7% 비슷하게 상승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인도량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4% 가까운 급등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도 2% 미만의 상승폭을 나타냈어요. 네, 계속해서는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빅테크 체크해 보시죠. 네, 테슬라입니다. 오늘 반등 나왔는데요. 다만 유럽에서는 판매량이 여전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보로 인해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 추락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에서 36%나 떨어졌고 스웨덴에서는 64%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주 판매 모델인 모델 Y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모델 생산을 위해서 생산을 중단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내일 나오는 인도량 수치 도 면밀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엔비디아도 오늘 1.6% 반가운 반등 나왔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 월가의 기업 이름입니다. 기관에서 강력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는 투자가 많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생성형 AI 관련 수요는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탄탄한 수요다라면서 여전히 엔비디아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보시죠. 1% 상승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이 프라임 에어 배송, 그러니까 드론으로 제품을 배송하는 것을 지난 1월부터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텍사스 그리고 애리조나 지역에서 중단했었는데요. 애리조나 지역의 탁한 공기 때문에 드론의 고도 관련한 센서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에서부터의 높이를 재는 센서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드론 배송을 약 2달간 중단했었는데요. 이제 업데이트를 끝내고 재개에 들어갔다는 내용 전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있는 종목도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먼저 로블록스 보겠습니다.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고 보상형 광고, 몰입형 광고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광고 영상을 시청하면 보상을 주는 구조인 건데 이 광고를 따기 위해서, 광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들이 구글의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5% 가까운 상승 종가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 항공주들은 일제히 좋지 않은 흐름 보였는데요. 제프리즈에서 이 항공주들 여름철 수요가 위축되면서 분기
매출 그리고 실적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중립으로 특히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해서는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다른 또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등도 일제히 하락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PVH입니다. 의류 관련 회사죠. 타미 힐피거 그리고 캘빈 클라인 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매 판매 관련 업체들이 일제히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PVH 같은 경우에는 드물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고요. EPS는 한 주당 3달러 27센트 그리고 매출은 23억 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있는 종목 체크해 보시죠.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회사는 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그걸 돕는 툴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두 자릿수 급등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기 때문인데 EPS는 한 주당 1달러 31센트, 매출 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더 긍정적이었던 점은 향후 가이던스, EPS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이고요. 12%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존슨앤존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요. 미국 법원에서 이 난소암 유발 제품 관련한 합의안을 기각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이었는데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 등을 사용한 여성들이 난소암에 걸렸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개별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대규모 집단 대응 패키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상 패키지인 거죠. 100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법원에서 기각해버리면서 개별 소송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밤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머스트 나우 5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먼저 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다시 한번 혼조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조업 쪽 지표와 노동 지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일단 노동 쪽의 졸츠 보고서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지난 2월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757만 건으로 전월 수정치 대비 20만 건 가까이 감소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766만 건에도 못 미치는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매업이나 금융업, 그리고 숙박이나 음식 서비스업에서 구인 감소가 두드러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구인 공고 같은 경우도 22년 초에 1,200만 건을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신규 채용을 보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같은 경우도 현재 미국 노동시장을 저조한 고용과 해고가 공존하는 국면으로 진단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 가운데 제조업 쪽도 침체 신호를 간밤 보내왔습니다. ISM이 발표한 3월의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49로 확인이 됐는데요. 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면서 다시 한번 수축 국면으로 돌아섰고요. 전월 대비 하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인 49.5까지도 밑도는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세부 항목을 확인을 해보면 그 안에서도 부진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가 45.2로 지난 23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생산과 고용도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제조업체들이 지불한 투입 가격 지수는 되려 치솟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한마디로 주문 지수는 내려갔지만 지불했던 비용들은 증가하면서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어제 앞으로 미국 경기가 전반적인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기존 20%에서 35%까지 올려잡기도 했었죠. 미국 제조업이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된다면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이 모두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라던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졌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을 불식시켜줄 수 있는 가장 큰 대목으로는 바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각 기준으로 이 외신들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일단 내일 발표될 관세는 20%의 단일 세율안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전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상호 관세를 15%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국가들과 함께 협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9%까지 내려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치 대비 백악관 보좌관들이 내놓은 초안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백악관 보좌관들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20% 정도의 관세 부과안을 초안으로 작성했고 또 몇 가지 추가적인 옵션도 논의되고 있다라고 전해왔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관세 구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초안들이 있지만 국가별로 상호 접근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라는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수입으로 들어올 수조 달러를 세금 환급 등에 사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목표가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무역을 더 공평하게 만들고 연방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것이다라고 말해왔던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백악관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계속해서 상호 관세가 상대국의 관세에 대한 상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이 관세율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것보다는 낮을 것이다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시사해오긴 했는데 일단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관세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또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의 말을 남기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다른 국가들도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불안감과 불확실성에는 조금 대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월가에서는 다시 한번 올해 S&P 500 지수의 목표 지수를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 골드만삭스에서 추가적으로 두 번째나 이 S&P 500 지수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전해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월가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어제 전해왔었고 오늘 이 야데니 쪽에서는 현재 6,000선이 예상이 된다라는 지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전해졌었던 내용에서는 기존 6,200에서 5,700까지 S&P 500 지수 전망치를 낮추는 내용이 전해졌었는데 오늘은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불리는 에드 야데니도 추가적으로 지수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지수 전망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올해 S&P 500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 275달러에서 26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 내년의 예상치 또한 기존 320달러에서 30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현재 야드니 리서치는 45%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S&P 500 지수 연말에는 6,000선에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보였지만 올해 내내 지나가는 동안은 5,100선까지도 지수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에 대한 전망치 또한 이 최대 7,000선으로 여전히 전망하고는 있지만 하단 부근을 5,950선으로 제시를 하면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그대로 지수에 반영한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 M7 종목들, 특히 그 안에서 테슬라의 가격 상승은 유독 반가웠습니다. 어제 중국 시간을 통해서 공개됐던 중국의 판매량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지난달 대비해서 월등하게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중국 안에서 신형 모델인 Y를 중심으로 가파른 판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이 중국 내 모델 Y 판매량이 총 14,600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3월 첫 번째 주는 8,700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현재 3월 말 돼서는 67%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요. 이번 신형 모델 Y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 실내 디자인 개선이라던가 주행 성능 향상 등 여러 가지 특징들이 현재 있습니다. 특히 중국 현지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이 승차감을 강화한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3월 넷째 주 판매량이 14,600대로 급증한 건 신형 모델 Y가 시장 반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이런 추세가 4월 이후까지 쭉 이어진다면 테슬라의 분기 실적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당장 발표될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 실적에 투자자들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 예상 평균 판매 대수는 37만 7천 대인데 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테슬라 인플루언서인 소이어 메릿이 최근에 본인의 X를 통해서 1분기 판매량 예측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약 10,000명 이상의 응답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당 수치를 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35만 대 미만이 37.3%로 가장 많았고요. 35만 대에서 36만 대가 31.4%,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68%가 테슬라 1분기 판매량이 36만 대 이하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월가에서 예측하고 있는 예측치보다 네티즌들이 예상하고 있는 예측치가 더 보수적인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테슬라 판매량과 생산량을 예측하는 트로이 테슬라이크 같은 경우도 1분기의 최종 예측치를 35만 5천 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인 수치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조금이라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의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일단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1분기 내일 발표될 판매량까지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11시 반을 좀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나왔습니다. 85,000달러까지 올라섰는데 이 폭스뉴스를 통해서 트럼프 아들 에릭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코멘트를 내놨던 게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된 모습이었죠. 현재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면서 비트코인을 극찬하는 코멘트를 인터뷰를 통해서 내놨는데 앞으로도 트럼프 일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안으면서 일단 85,000달러 선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해주긴 했지만 이제 내일이면 발표될 상호관세와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ust Know 5 시간이었습니다. 날 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4월 2일을 기해서 미국에서 상호 관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연설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 폭풍 전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어떤 품목들에 적용이 되고 어떤 국가들에 적용이 되는지입니다. 구체적인 품목이나 범위가 아직까지도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단 외교 통상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용되는 국가일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이 포함될지 여부겠죠. 지금까지 일단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리스트는 10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예측, 15개국이 될 수 있다는 예측, 그리고 21개국까지도 늘어났습니다. 각각의 예측이 있는데 일단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것은 그동안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했었던 더티 15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상위 15%의 국가를 의미하죠. 지난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었고 또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 더티 15라는 단어를 쓴 바 있습니다. 물론 15%에 해당하는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인지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요. 무역 간의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힌트가 됩니다. 자, 일단은 미국 상무부에서 주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 유럽연합, 멕시코 등이 포함이 되고요.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도 9위권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즉, 더티 15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는 또 다른 통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1개국 기준입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포함이 됩니다. 물론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고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 같은 무역 흑자 관련한 미국과의 교역 관련한 통계에서 한국은 대체로 7위에서 8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무역 대표부의 자료에 따르더라 하더라도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 등이 포함이 되고 대한민국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자, 이로 보나 저로 보나 한국은 이번 관세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월가에서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국가별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백악관에서 캐롤라이나 레빗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가별 대응이 아니라 품목별로 전 수입산의 20%를 부과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레빗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결정했다고 말을 해줬다. 그러나 내가 그 일 발표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라면서 즉각 대답을 회피했고요. 여러분은 내일이 되면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24시간 내에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치되는 이야기도 또 나왔습니다. 백악관 고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아직도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20%의 일괄 관세가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NYT 그리고 WP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여전히 같이 논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자, 그러면 품목은 어떤 것이 될까 하는 것도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일단은 생활용품이나 소비재 쪽에서는 관세가 매우 적거나 제한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생활용품이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지갑에서 즉각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물가 그리고 소비 위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단에서는 관세가 책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의약품 관세 면제 조항을 철폐해야 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994년 있었던 WTO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이 같은 관세 면제 조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당시에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관세를 상호 면제해주자라는 내용의 합의를 했고요. 대규모 컨센서스가 이뤄져서 아직
아직까지도 20년 넘게 지켜지고 있는 조항이지만 트럼프는 이 조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의약품 제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해외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데다가 이 해외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을 미국으로 다시 들여올 때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즉 미국으로 생산 제조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따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무관세 약속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뿐 아니라 의약품에 관세를 매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유롭게요. 그렇다 보니까 이후에는 글로벌 제약 시장에 그리고 가격단에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죠. 다음으로 트럼프가 강하게 관세를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구리입니다. 앞서 이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수입산 구리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달 말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명을 한 이유, 구리도 국가 안보에 있어서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필수 소재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 같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주요 자원들 그리고 원자재를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은 올려서 국방에 힘쓰고 관세도 올려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원자재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도 높게 매겨서 중국에서 이 국방에 중요한 자원의 독점을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 시티은행은 또 이 같은 보고도 내놨습니다. 올해 안에 구리에 관세 25%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르면 2분기 중에 이 같은 관세 부과가 시행될 수 있다고도 점쳤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구리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최근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한 구리 공급업체들 그리고 구리를 사들여야 하는 구리 제조업체들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선점하려는 수요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구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보시죠. 그리고 전자 AI 부품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 그리고 부속품을 우선으로 타깃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제품보다는 부속품을 우선 타깃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리쇼어링을 명분으로 계속해서 해외 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완제품보다는 부속품 쪽으로 먼저 관세를 받아서 해외로 이전하려는 이 공장 수요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이고요. 또 기계 부품 쪽도 마찬가지로 리쇼어링 명분으로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마찬가지로 책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자, 이렇게 관세 시행이 정말 이제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로즈가든에서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연설 주제는 미국을 더 부유하게라고 합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브리핑 내일 새벽 5시에 전해지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바로 속보를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상호 관세 발표가 된다면 이제 무역 전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내일도 시장에 어떤 영향 주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민정의 사인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졸트 9인공호수, 스탠다드 앤 푸어스 ISM 제조 PMI 발표, 루루레몬 실적입니다. 자, 월 초에는 항상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ISM과 S&P의 제조 PMI가 항상 월 초에 나오고요. 졸트 9인공호수가 이제 나오죠. 자,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 다음에 ISM, 기관이 다른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그 전달에 말에 플래시라고 속보치가 한 번 더 나온다는 그런
그 기관과 다른 거랑은 또 다른 점이 있죠. 자, 졸트입니다. 구인 공고수죠. 자, 구인 공고수는 2023년도 정점을 찍은 이후에 뭐 2022년도에도 더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2023년도부터 지금 표시해놨는데요. 계속해서 쭉 내려오고 있죠. 1000만 건이 깨지고 지금은 700만 대 있습니다. 800만 건이 깨졌고요. 지금 757만 건 정도 있죠. 지금 구인 공고수는 지금 2월 달이니까 그 전달의 것이 나오는 것이고 757만 건입니다. 1월 달에 이제 1월 달 수치가 또 수정이 되는데요. 수정된 게 776만 건입니다. 수정된 1월에 776만 건에 비해서 757만 건은 20만 건 가까이 감소를 한 수치고요. 시장 전망치는 769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대비 20만 건 하회했고요. 예상치에도 하회했습니다. 결국에는 구인 공고수, 기업이 구인 공고를 얼마나 냈느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자, 지금 2025년도 바로 들어서기 전에 757만 건보다 낮은 수치가 보이죠. 자, 지금 이제 저점을 붕괴시킨다면은 720만 건 가까이 가면 다시 저점이 붕괴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구인 공고수는 일단 2년째 꾸준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수치죠. 2025년도 들어서기 전에 한 번 발작이 있었으나 결국 제자리로 돌아간 흐름입니다. 자,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이제 그 마킷이라는 설문조사 기관에 맡기어서 조사를 하는데 그 마킷을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어디는 마킷이라고 나오고요. US라고도 나오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나오고 ISM이라는 공급관리 협회랑 어떤 대등한 어떤 기관의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이고 마킷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설문조사 기관, 자기의 자회사 그걸 딴 것이고 US라고 나오는 것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는 전 세계에서 각각 PMI를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유로존 PMI, US PMI, 일본 PMI, 중국의 PMI.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따서 US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게 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이제 글로벌로 여러 국가에서 발표한다는 점, 그 다음에 ISM보다 몇 분 전에 먼저 발표가 된다는 점, 거기다가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딱 기간으로 한 달 전은 아니고 전달의 말에 플래시라는 속보치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ISM에서는 발표하지 않는 속보치로 우리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차이점이죠. 하지만 ISM을 더욱더 기다리고 있죠. 뒤에서 나중에 나오는 것을 더욱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시간적으로 먼저 발표가 되죠. 자, 이 지금 발표치가 50.2로 예측치 49.8을 상회했습니다. 자, 50 기준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ISM 제조 PMI 그리고 서비스의 PMI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인데 시카고 PMI, 시카고의 공급관리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시카고 PMI도 다 기준이 50입니다. 50을 초과하면 이 제조업이든 비제조업 서비스업이든 그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50 미만이면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제조업의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들의 지금 심리 상태는 50을 초과했습니다. 예측치도 49.80이었는데 넘어섰죠. 예측치 상회에다가 50도 넘어섰으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죠. 자, 하지만 이제 ISM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ISM은 또 50 미만이 나왔습니다. 자, 두 개가 갈려버렸죠. 자, 이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똑같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ISM 기관만 다르지 그 기업의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들, 그러니까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ISM 거에서는 50 미만이 나와버렸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해석이 갈려버리는 거죠. 하나는 50 초과인데 하나는 50 미만이다. 아, 이게 그러면은 이 하나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하나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네. 두 개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그 플래시가 나온다고 했죠. 속보치가 49.8이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자, 속보치가 49.8이어서 50에 거의 다가섰는데 이 실제 확정치가 50.2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그 경로로 봤을 때는 확장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49.8에서 50.1로 올라섰으니까. 근데 이 지금 ISM은 50을 초과했던 게 49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개가 갈렸기 때문에 어느 것에 선을 들어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이 두 개가 공이 다 뭐였죠? 설문조사기 때문에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가게에 있는 소비자들이나 기업에 있는 기업 임원들이나 임직원들이나 결국에는 다 사람, 휴먼이죠. 사람의 심리 상태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사 기관에 따라서 어떤 조사의 어떤 변수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초록색과 빨간색이 있죠. 자, 구인 공고입니다. 잡 오프닝 구인 공고랑 이거는 실업자 수입니다. 근데 이제 실업자 수가 여기 지금 넘어섰던 적이 있잖아요. 실업자 수가 구인 공고 수보다 많았던 때. 그러니까 구인 공고는 별로 없는데 실업자가 더 많아서 그 구인 공고를 다 보고 막 달려들어도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죠. 그때가 바로 코로나 때 타격을 입었었던 때 저렇게 지금 실업자가 늘었는데 기업은 코로나인데 누가 구인 공고를 올리겠습니까? 저런 극과 극의 상황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격차가 좁아들긴 했지만 크로스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하면 이 지금 이 잡 오프닝이 실업자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실업자보다 이 구인 공고가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리세션, 이른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하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크로스가 돼서 지금 실업자가 더 많이 양산이 되어서 만약에 구인 공고 수를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기 침체의 어떤 이 단초를 여러 다른 지표와 함께 찾아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굉장히 맞닿았던 그 적이 있었는데 크로스는 안 되고 일단 떴습니다. 다시. 그렇죠? 간격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지금 실업자분들은 미국의 실업자분들은 그래도 자기의 모든 이 세상의 실업자보다는 구인 공고 수가 어쨌든 많은 상황이라는 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랑 ISM이 또 갈려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소프트 데이터잖아요.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둘 다 50 이상이었으면 50 초과였으면 이제 소프트 데이터 사람들 마음도 변하네. 이럴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캐롤라인 네비 대변인이라든가 행정부의 인원들이 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하드 데이터를 봅시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부에서 금요일 날 마지막에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처럼 딱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그 보고서에 구인 보고서에 뭐 구인 그 이력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거 다 노동자 수, 취업 노동자 수는 다 나오잖아요. 그런 찍히는 하드 데이터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 소비자 심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보여드렸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을 나눠서 그 지지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나를 그 조사를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과대하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나온다. 만약에 그거를 굉장히 찝는다고 하면 지금 이 소프트 데이터의 하락과 하드 데이터의 지금 상승의 괴리감,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격차는 있지만, 그렇죠? 격차는 중간중간에 있지만 전체적인 장기적인 흐름은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좋게 찍히면 사람의 심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권 초기에 특히 뭐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듯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민주당 상원의원, 하원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까지 우리를 외면하고 일부러 정책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이 소프트 데이터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뭐 주장할 수도 있죠. 일단 소프트 데이터는 지금 저기까지 가버렸습니다. 2023년도 말에 가장 안 좋았던 때까지 지금 여러 가지 소프트 데이터의 종합이 지금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하드 데이터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여기 영향을 미친 것이죠. 지금 여기 ISM과 이거는 이제 US라고 나왔죠. 아까 말한 대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여러 국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US라고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미국 거를 발표했네. US, 이거 S&P PMI, 그다음에 ISM PMI가 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플래시보다는 상승했다고 했죠. 속보치보다는 상승했으나 전월의 확정치 대비해서는 내려갔어요. 이것도. 그렇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플래시가 49.8인데 52.1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확정치는 52였어요. 그러니까 52에서 50으로 결국 전달 대비해서 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ISM은 아까 말했듯이 51에서 49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50을 유지해서 아까 두 개가 갈리게 나왔지만 이 지금 흐름으로 보니까 둘 다 전달 대비해서 꺾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드 데이터가 솟는 거랑은 또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업의 종사자들의 심리,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랑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그러니까 기업 종사자들의 심리라든가 그 가게 그 소비자들의 심리가 다 악화되고 있는데 수치로 찍히는 경제 데이터는 좋게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이 더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그 현상이 여기다 평균을 하회하게 되는 수치를 더 넣었죠. ISM 스탠다드 앤 푸어스 PMI가 발표되면서 제조업에 지금 소프트 데이터가 하회하는 평균으로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더 벌어지게 됐죠,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 지표를 뜯어봤더니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기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게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도 있는데 플러스에서 가장 큰 걸 딱 보니까 프라이스가 찍혀 있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그러니까 가게에서는 자기가 소비자들이 사 먹는 소비품의 가격을 물어볼 것이고 이 지금 기업의 제조업 종사자들한테 물어본 가격은 뭐예요? 물론 그 기업의 종사자 그 분들도 집에 돌아가면은 가장이잖아요. 아빠고 엄마가니까 소비품을 하겠지만 이건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직책으로 물어본 거예요? 너는 아빠 엄마로 생각하고 물어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ISM, S&P는 이 지금 제조업 PMI는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그 구매 관리 담당자한테 너네 지금 투입 가격이 어때를 물어본 거예요. 투입 가격이 제조업 구매 공급 관리자가 구매를 담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투입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투입 가격이 돈을 투입하는 가격이 7% 상승했어요. 지금 62.4에서 69.4로.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 가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는 더 안 좋았다는 거죠. 자, 69.4로 이렇게 치솟은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프라이스입니다. 가격이 압도적으로 지금 치솟았고요. 반면에 가격 빼고 이게 세부 항목 중에 중요한 것들인데 신규 주문이나 고용 있죠. 신규 주문하고 고용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치를 올린 게 가격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또 그죠? ISM 종합으로 예를 들어서 50이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ISM은 50을 못 넘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꿔서 어저께 S&P가 50.1을 기록한 것처럼 ISM도 50 이상을 기록했다고 쳐봐요. 근데 50을 다 초과했다고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50을 초과했는데 세부 항목에 투입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발생해서 너무 올랐다. 그럼 또 해석이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어쨌든 두 개가 갈렸는데 ISM 중에서도 지금 투입 가격의 지금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났다. 2022년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렇죠? 2022년도 이후에 투입 가격에 대한 부분이 최고치로 치솟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저게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룰루레몬 실적 발표입니다. 자, 룰루레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원재료 수입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그렇죠? 룰루레몬도 다 지금 외국에 우리나라의 그 저기도 있죠. OEM, ODM 기업도 있잖아요. 영어무역 같은. 그런 회사들이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로 뭐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으로 갔는데 거기에 인건비까지 오른다면 결국 룰루레몬이 자기가 파는 옷에다가 전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그걸 외면해버리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이 기업의 요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본토, 홍콩, 대만, 마카오 세계에서 여성과 남성을 위한 기술 운동복 팔고 있는 회사고 자 보니까 지금 인기가 오히려 없는 지금 상황이네요. 가치 점수가 높고요. 배당은 당연히 안 주고 지금 재무제표랑 과거 실적은 아주 탁월한 지금 기업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방금 저도 룰루레몬 힘들까봐 일부러 룰루레몬 했거든요. 이게 다 저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그 동양인 비하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룰루레몬 발음 못한다고. 근데 그때 리듬을 타세요. 룰루레몬 이러면 발음 쉬워요. 안 그러면 그냥 루루레몬으로 하던가. 이렇게 신경 쓰는 것도 열받긴 한데, 자, 어쨌든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지금 5.85달러 주당 순이익 예상되는데 6.14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장의 눈높이 상당히 높게 잡혔었죠. 직전 3분기에 비해서 시장의 눈높이가 이렇게 높게 잡혔는데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실적 좋았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죠. 원가 절감을 하고 손해를 봤는데도 잘 팔렸던가, 아니면 소비자한테 전가 했는데도 룰루레몬의 가치를 믿고 비싸도 샀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지금 룰루레몬의 그로스 프로피츠입니다. 총 이익이죠. 이익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372.10 주가가 절대 가격도 상당히 높죠. 33.07이나 올라야 돼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으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모더레이트 바이입니다. 15바이의 9홀드 1셀이고요. 차트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일봉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갭이 보이는데 가장 최근에 지금 하락갭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 하락갭 때문에 밑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저점 추세선도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그어놨는데 다 붕괴됐죠. 그렇죠? 뭐 20일, 200일, 그다음에 저점 추세선까지 나란히 싹 다 붕괴가 되고 지금 하락갭으로 지금 3일 연속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뒤로 가볼게요. 중장기 모습은 어떤가? 자, 중장기 모습이 좀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장대의 양봉을 기록을 하면서 올라가려고 초반에 시도를 했는데 2025년도 들어서기 전에 시도를 했죠.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다.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도 여기가 아쉬운 것이죠. 바로 회복을 해갖고 이 가장 중요한 50일선이죠. 50월선. 50개월선을 돌파시켰는데 바로 붕괴가 됐습니다. 자, 그전에만 해도 정말 승승장구였죠. 대단한 시세였죠. 2012년도, 13년도만 해도 50달러 수준이었던 게 500달러 10배를 갑니다. 10배거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지금 휘청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되면 룰루레몬도 지금 10년 만에 어떤 기술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결국에는 350달러, 이 50개월 선을 빨리 회복하는 게 관건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반등을 하더라도 목표치가 50개월 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주 매도표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어제 또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인생의 스냅샷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주가는 인생의 스냅샷이라고. 뭐 댓글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달렸습니다. 그 스냅샷이 어느 지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1기 때를 봐라. 주가가 안 좋았을 때 그 인생의 스냅샷, 그 장면에서 투자했으면 결국 결과가 어땠느냐 하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2일 이후에 해방의 날을 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스냅샷, 과연 상승의 출발점인지 하락의 시발점인지. 어제 국내 증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가 1.6%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7%의 급반등을 보였고요. 현재 탄핵 심판과 관련된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양대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그 안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은 이어지긴 했습니다. 다만 기관과 개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양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올랐고요. 업종별로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 강세 기조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 테마주들이 엄청난 급등을 추가적으로 보였는데 네 종목이 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연일 상한가가 이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 가운데 이 정치 테마주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렸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워낙 또 2%대 지수 하락이 나왔었던 만큼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까지도 시장에는 큰 긍정적인 힘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이 이날장에서 담아갔던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면 SK하이닉스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최근 잘 가고 있었던 방산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들을 사들인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황과 이슈별로 조금 나눠서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업황별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테마주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함께 이 시간에서 점검을 해봤었던 이슈였죠. 삼성과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는다. 해당 이슈로 배터리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나왔었고요. 레이저 제조 장비 공급업체인 한빌레이저가 이날장에서 20% 넘게 상승하는 등 앞으로 배터리 관련해서 이 자동차 쪽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로봇용 배터리의 추가적인 산업에 대한 확장 기대감이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속적인 시세성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오늘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사들이 일제히 좀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IMBC는 바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YTN이나 SBS 등 현재 생중계를 놓고서 기대감이 그대로 방송사에게까지도 넘겨진 모습인데 단기적인 테마 이슈로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탄핵 심판 선고일은 4일 오전 11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날 생중계 이후로 시청률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주가가 선반영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테마주 안에서는 이렇게 3명의 인물로 나눠서 급등세가 나왔었죠. 앞에서 확인을 해보셨던 것처럼 상한가가 4종목이나 나왔었던 이재명 대표 관련 테마주들이 가장 강력했고요. 혹은 다른 종목들도 두 자릿수 이상, 20% 이상 오르는 테마주들이 정치 테마단 안에서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이 다른 후보들과 관련된 주가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지켜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간 외에서 공시를 냈던 종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상증자 발표 소식들이 좀 대기업단에서 나오면서 장중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어젯밤에는 LNC바이오 그리고 형지글로벌이 추가적인 유상증자와 관련된 공시를 내놨습니다. 장중의 변동성 같이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4월이 시작된 만큼 1분기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KB증권을 통해서 나왔던 보고서 내용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국내 1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맑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증가, 그리고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전체 기업들 중에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대비는 12% 증가할 것이다라고 KB증권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4분기 대비해서도 18%의 성장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1분기 실적들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도 유독 긍정적일 업황들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조선 쪽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200%나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최대수의 업종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조선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적인 주가 변동성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방산 관련주들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는 30%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보다 그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앞으로 꾸준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 주가 자체도 이미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분기 긍정적인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또 나와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24%의 영업이익 플러스가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데 조선이나 방산, 반도체 올해 1분기에서 주가가 많이 회복되긴 했습니다만 이 실적과 함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 외 이슈로는 현대차와 기아의 이 판매량과 관련된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3월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작년보다도 1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 대를, 기아 같은 경우는 8만 대 가까운 판매량을 올렸는데 일단 6개월 연속으로 매달 신기록을 경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대 두 번째로 월간 실적이 높은 3월을 보냈다라고 하고요. 그 안에서는 친환경차라던가 SUV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1분기 자체도 실적이 양사가 모두 10% 넘게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동차 관세 이슈로 일단 일시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안에서의 판매량 증가라던가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확실히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기업들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또 긍정적인 3월의 판매량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간밤 테슬라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국내 완성차 기업들도 반등을 함께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일단 경제 지표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ISM 제조업 지표가 50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49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공장에서 주문하고 있는 주문 건수는 뚝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공장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증가되는데 경기는 확장이 아닌 위축을 가리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간밤 발표됐었던 제조업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구인 구직 보고서도 보면은 757만 건이 나왔는데 지금 전월 대비 20만 건이나 감소가 되면서 노동시장의 냉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지수가 모두 경기 침체에 대한 다시 한번 요인을 제공하는 숫자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경제 앞으로 어떻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새벽에 발표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되겠죠. 일단 미국의 수출입 관세 차이를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1.3%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다른 국가들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수출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가장 수출입의 관세 차이가 큰 국가가 지금 인도로 확인되고요. 7%가 넘는 것으로 이 지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러한 이슈를 놓고 앞으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해외 보도에서 주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 아마 20%로 모두 동일하게 좀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니까 내일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종목 이슈로 오늘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좀 미리 예측을 해봐야겠죠. 간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온큐가 장중에 최대 11%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장 막판에는 5% 정도로 종가는 마무리됐습니다. 이 아마존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함께 아이온큐를 포함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반등이 있었는데 보통 국내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미국 주식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오늘 국내 관련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픈 AI가 최근에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사용자가 무려 30%가 증가되면서 이제 챗 GPT의 가입자가 5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픈 AI가 올 한 해 동안 10억 명 돌파가 지금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4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가입자가 5억 명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오픈 AI가 이렇게 뜨거웠던 이유는 바로 이미지 생성 모델이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브리 스타일이나 디즈니 스타일로 이미지를 변환시켜주는 그런 지금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덕분에 최근에 엄청난 가입자의 증가폭을 보였는데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오픈 AI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지도 오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주요 일정들 계속 있습니다. 일단 고용 쪽의 보고서 3일과 4일에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졸지 보고서는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내일 새벽에 있을 관세 발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 시간이면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께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좀 관망 심리가 짙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됐던 만큼 뚜렷한 방향성이 현재는 관측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죠.
네, 이어서는 미국 뉴욕 증시 간밤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M7 빅테크 주식들이 상당히 대체로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습니다. 변동성 이후에 나스닥은 0.8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도 출렁이긴 했지만 0.4%대 상승 종가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다우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빅테크 M7을 구성하고 있는 7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 나오면서 나스닥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이유, 장 초반에는 부진하게 나온 경제 지표 때문에 하락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는 백악관에서 대변인의 관세 관련 브리핑이 있으면서 좀 출렁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지표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ISM의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요. 50을 밑도는 49를 기록했고요. 예상치인 49.6도 하회했고 이전 수치 50.3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월의 제조업 지수인데 이 ISM 제조업 PMI는 50을 밑돌면 보통 제조업 경기가 위축한다고 해석을 하곤 하죠. 예상으로도 위축이 될 거라고 50을 밑돌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도 더 좋지 않게 나온 겁니다. 또 구매자 단에서 구매가 많아지고 재고가 축적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시행을 목전에 두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재고를 사들여서 축적해 놓으려는 수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즉 지난달부터는 제조업 국면이 위축세로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함께 발표된 고용 지표도 좋지 않았습니다. 졸츠에서 발표하는 구인 건수 757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이건 2월 수치입니다. 시장의 예상은 773만 건이었는데 예상치 하회했고 1월 수치인 774만 건도 밑도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이 그동안 탄탄했었지만 이제는 냉각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서 장 초반에 하락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또 이 수치와 함께 발표된 것이 퇴직률과 고용률이었습니다. 퇴직률과 고용률은 이 전달 수치와 비슷한 수준,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퇴직률을 들여다봤을 때 자발적인 퇴직, 그러니까 노동자가 회사에서 재발로 나오는 퇴직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스스로 직장을 관두고 나오는 수요는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전만큼 고용 시장이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을 주워 담으려는 수요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올랐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133%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S&P 500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이날은 11개 섹터 가운데 헬스케어 업종이 큰 폭으로 내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 등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낙폭이 컸었던 임의소비재단에서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상승 나왔고요. 마찬가지 기술주로 구성된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 통신단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어제 있었던 낙폭에 비해서는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7 가운데서는 테슬라가 3.6%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테슬라부터 주요 종목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여전히 판매량이 저조합니다. 3월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한 번 판매량이 꺾였습니다. 그것도 가파르게요. 프랑스에서는 36%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스웨덴은 이보다 더 큰 64%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스스로 인정을 했었죠. 정치적 행보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저가 매수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유럽에서는 판매량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내일은 또 1월 인도량 발표가 있는데요. 면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유럽에서는 이 지역의 주력 제품인 모델 Y가 신형 제품 출시를 위해서 생산 중단됐던 점도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체크해 보겠습니다. 1.6%의 상승 나왔는데요.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월가의 한 기관이 엔비디아에 대한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성형 AI 2026년부터는 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시장의 전반적인 지배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생성형 AI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흐름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체크합니다. 1% 상승 나왔는데요. 아마존은 프라임 에어라고 하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2달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 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었는데 텍사스와 애리조나 이 2개 지역에서 중단했었습니다. 당시 애리조나의 탁한 먼지, 탁한 공기 때문에 드론에 부착된 고도 센서, 고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이 나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위해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 1%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종목 관련한 이슈 확인해 보시죠. 먼저 로블록스입니다. 보상형 동영상 광고를 추진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뉴스가 함께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일단 보상형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의 유저, 게이머가 동영상으로 광고를 시청하면 보상을 주겠다는 건데요. 이 보상을 게임에서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해당 광고 슬롯의 광고를 구매하기 위해서 광고 대행사들은 구글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뉴스로 4.6% 상승했네요. 자, 다음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인데요. 이날 항공주 사우스웨스트뿐만 아니라 델타 항공이나 아메리칸 항공도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제프리스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었는데 제프리스는 최근 계속해서 항공주들에 대해서 보유 의견 또는 비중 축소 의견을 줄줄이 달고 있습니다. 1분기와 2분기, 즉 상반기의 실적 추정치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고요. 아무래도 최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추세이다 보니까 여름 여행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PVH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급등이 나왔는데요. 켈빈 클라인과 타미 힐피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의류 판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EPS는 $3 27센트가 나왔고요. 매출은 23억 7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최근 의류 판매를 비롯해서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들이 소비 위축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좋지 않은 실적 또는 좋지 않은 가이던스를 내고 있는 가운데 PVH의 이 같은 호실적은 시장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종가 기준 18% 급등으로 마무리했어요. 네, 계속해서는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내놨는데요. 두 자릿수 급등 나왔습니다. 12% 상승 마감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았지만 향후 EPS 가이던스도 좋아졌습니다. EPS $1 31센트로 발표, 그리고 매출은 2억 3,800만 달러로 발표하면서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좋은 실적 나타냈는데 EPS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상향 조정했고요.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는 기업들이 앱 개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툴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12% 상승 종가 기록합니다. 다음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과 100억 달러 규모의 집단 합의안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미국 파산 법원에서 기각한 겁니다.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 같은 일부 제품을 사용한 여성 소비자들이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개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100억 달러 규모의 집단 배상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를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향후에도 소비자들과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우려에 7% 넘는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날 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평소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4월 2일 벌써 이제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기사들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좀 살펴보죠. 예, 오늘 톱 기사는 윤선고일 잡히자 한숨 돌린 증시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장이 그 전날, 그러니까 31일 날 급락하고 나서 어제 장이 반등을 아주 세게 했죠. 코스피 1.6% 반등을 해서 일단은 그 전날 떨어진 거 반 이상, 살짝 이상 이렇게 되돌림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 정도는 돼야지 뭔가 좀 그 다음을 도모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정도를 회복을 못하면 사실은 이제 더 내리막길로 가기 쉽다라는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이게 사실 일종의 관성의 힘이겠죠. 이게 되는 건데 어제 코스피 흐름을 이렇게 별도로 좀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좀 그래프로 뽑아봤습니다. 전날 종가 2,480일이었는데 어제 코스피 시가가 2,511, 그러니까 갭상승을 했죠. 그리고 고가가 2,530까지 갔다가 종가 2,521. 그러니까 저가가 2,500선 살짝 깨졌던 거 생각하면 종가상으로는 일단 양봉을 잘 만든 겁니다. 시가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코스피 시장의 흐름은 장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비교적 괜찮았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내용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역시 수급입니다. 그 옆에 이제 오른쪽 표 함께 보시면은 어제는 결국 개인과 기관이 사서 장을 이렇게 좀 끌어올린 거고 외국인은 다시 또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4,485 거의 5천억 가까이 어제 또 좀 파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 외국인들은 그 외국인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번 추세적으로 사면 계속 사거나 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좀 쉬운데 이제 큰 자금들이 많으니까.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 모습을 보면 정말 시장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외국인도 무슨 단타치기 하는 것처럼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많습니다. 어떤 날은 뭐 현물은 팔더라도 선물은 사는 경우도 있는데 요 며칠 사이를 보면 현물, 선물 다 동반해서 순매수하거나 아주 순매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좀 불안한 점을 이 외국인들의 요즘에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도 다행히 어제 시장이 이렇게 오후장으로 갈수록 오후장으로 가도 밀리지 않고 이렇게 다시 올라왔던 이유는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이 선고가 결정이 됐기 때문이죠. 어제 오전 10시쯤 넘어선가 전해졌나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장이 비교적 좀 탄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그래도 좀 보여줬습니다. 11일 날 이제 10시에 헌재가 발표를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장중이지 않습니까? 이날은 여러 가지로 시장의 큰 변동성이 좀 예상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외국인이 이렇게 뭐 순매도를 하는 이유를 또 봤을 때는 이제 이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이 여부는 분명히 좀 남아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 불확실성이 관세 리스크는 이제 4월 3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결론이 나니까 내일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뭐 그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쪽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죠.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된 헌재 결정, 요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동안 시장을 좀 흔들었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공매도,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 그다음에 이 탄핵 선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번 주에 모두 다 어쨌든 마무리가 되는 뭐 결과는 뭐 나중 문제고 일단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불안감들 많고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들이 많은 거는 결국 우리한테는 이 환율로 그대로 또 여파가 미칩니다. 어제 사실은 불확실성 하나가 이제 해소되는 측면이죠. 물론 뭐 결론이 나온 건 아니긴 합니다만 선고 기일이 계속 차입일 미뤄지다가 어제 이제 선고일이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잠깐 1,469원이었나요? 1,470원대로 살짝 내렸다 바로 다시 끝날 때는 1,470원을 넘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1,500원대 환율에 대한 공포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헌재 이 탄핵 선고가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면 1,500선 분명히 아마 단기적으로라도 찍으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건 1,420원대까지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이 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환율에 좀 얹혀져 있는 부분이라고 좀 시장에서 보는 거고요.
자, 오늘 이데일리 기사의 내용은 외환보유액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통해서 어쨌든 환율 방어를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지는 않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상주의 흑자가 계속 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환보유액이 자꾸 줄고 있는 게 좀 걱정거리인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외환보유액 추이인데 2018년도에 6월에 4천억 달러 살짝 턱걸이하고 있었죠.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이제 4,400억 달러요. 제 기억에 4,600억 달러 가까이 올라갔었군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25년, 그러니까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4,092억 달러까지 지금 우리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2020년에 그때 팬데믹이죠. 그때 이후에 현재 한 5년여 만에,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는 특히 이제 심리적 저주선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이 4천억 달러 밑으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에 조금 심리적인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사이죠. 탄핵 선고 떨어지기 그 사이에 만약에 그 사이에 외환 보유액의 추가 결과가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되면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수치보다는 불안감인 거죠.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정책 불확실성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되고 난다 그러면 설사 4천억 달러 이하로 살짝 떨어지더라도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큰 우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냐. 일단 예상이 좀 됩니다만 이제 그만큼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회전율인데 회전율은 이제 주식이 이제 그날 하루에 얼마나 이제 손바뀜이 있는지 그걸 의미하는 수치가 되는 거죠. 이게 100%를 넘으면 주인이 한번 바뀌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어제는 200%가 넘는 종목도 나왔습니다. 주인이 하루에 2번이나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표 좀 나오죠? 회전율 상위 종목 현황 형지 INC 231%, 대신정보통신 132%, 모비데이즈 101%인데 형지 INC는 이재명 테마주 어제 이제 탄핵 선고기일 잡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형지 INC 같은 경우는 이재명 테마주 중에 하나여서 저렇게 급등을 하면서 회전율도 그렇게 크게 올랐고요.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저게 산불 복구 수혜주라고 그러는군요. 그래서 그 테마 때문에 저렇게 주인이 좀 많이 바뀌는 회전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모비데이즈는 저게 중국의 틱톡이 미국 사업권을 좀 미국에 좀 파는 문제를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요즘 트럼프가 달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 부분 때문에 그때 그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좀 100%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많다라는 특별한 여기에 좀 공통된 이유가 있죠. 그만큼 이제 이게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회전율이 빠르다라는 그만큼 단타가 횡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앞서 이제 외환보유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과 좀 일종의 하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이런 종목들 투자는 제가 하지 말라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알아서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투자 전략 그런 얘기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하나 하죠. 예, 이제 얼추 다 돼가죠. 감사 이제 보고서 이 얘기인데 지난달까지 이제 냈어야 되는데 안 낸 회사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좀 집계를 해보면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가 현재 43개사 남아있네요. 코스피 7개, 코스닥 36개 이렇게 좀 남아있고요. 3월 정기추측을 앞두고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회사가 이제 10개 정도, 20곳이 되는데 한 절반 정도는 낸 거죠. 그중에 여기 좀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EDGC, 노블 M&B, RF세미 이 세 곳은 의견 거절 판정이 회계법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견 거절이 2년 연속 좀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오는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또 개선 기간을 부여를 했는데 이 사이에 개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감사인 비적정 의견 상장사가 여기 밑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한창,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세토피아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도 설마 이렇게 이름 나오는데 투자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회사들 이렇게 잠깐 아주 단기 트레이딩하는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선수들이시죠. 그런 분들은 아니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고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이제 내놓으셔야 되고 또 이런 회사들 주가가 싸다고 해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이제 정기주청 시즌을 앞두고 이제 모든 언론사에서 두루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 종목들은 잘 좀 챙겨 놓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 소형주들 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이런 회사들은 잘못 들어가면 정말 완전히 물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런 기사들 나오면 이런 거 잘 리스트 챙겨 두셨다가 꼼꼼하게 투자하실 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하나증권의 이경수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국내외 좀 매크로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은 오르긴 했는데 물론 혼조긴 합니다만 뭐 이를테면 나스닥은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지고 또 하루 떨어지면 또 그다음 뭐 오르고 뭐 다우는 또 마찬가지고 그냥 S&P 500은 비교적 그냥 꾸준한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좀 어쨌든 관세 앞두고 미국 시장도 굉장히 불안감이 좀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관세가 이제 발표가 남았기 때문에 네. 이제 하루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그 가장 큰 악재였죠.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어 간다라는 이게 뭐 기대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악재 해소에 대한 어떤 그런 컨셉이 이제 뭐 일단 소문은 그러니까 일단 이제 소식 측면에서는 스케줄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으로 첫 번째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오히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일단 뭐 경기 지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고용 지표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다들 이제 예상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도 뭐 금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이제 파월 연설 그리고 그렇죠. 그 예. 사이에 뭐 또 트럼프도 숟가락 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월 내지는 트럼프 푸시 적용할 수 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해서 관세를 생각보다 조금 뭐 약간 좀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는 좀 뭐 오늘 뭐 내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잡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관세 얘기를 좀 조금 더 해보면 월가에서 나오는 오늘 또 나왔던 얘기들 좀 들어보니까 이제 한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하더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귀에 들어왔던 거는 그러니까 시나리오 1은 한 30% 이상 때릴 거야. 아주 세게. 그다음에 시나리오 2는 지금 나오는 한 20% 정도. 시나리오 3는 한 10% 정도 때릴 것 같다. 뭐 이런 식 얘기들이 나오는데 30%는 아예 그래 그 정도 때릴 거면 결국 협상하겠다는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고 10%는 어차피 뭐 이 정도면은 뭐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뭐 20% 이거는 뭐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한 20% 정도 뭐 그렇게 뭐 이게 전망이라는 게 사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속내를 알 수가 없으니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25% 자동차 관세 그렇죠. 그리고 중국 20% 관세 그리고 상호주의 관세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미국은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노리고 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관세에 대한 협박을 하면서 자국의 이제 공장을 계속 유치를 할 그렇죠. 것이다. 그러면서 네. 기존에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을 이제 부흥시키겠다,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어떤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관세를 하면서, 그리고 금리는 이제 계속해서 낮추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흑자 전환을 노리겠다. 내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무역 적자 지금 한 1,300억 달러 그렇죠.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이제 줄이는 최초 대통령이다 라는 식으로 명분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트럼프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지지자들의 어떤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어떤 그 플랜에 거의 집중을 하는, 뭐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뭐 그런 측면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확고한 플랜, 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세에 대한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이 관세 아주 설마 저렇게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관세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뭐 설령 이 흑자 전환이 되지 않고 그 전에 뭐 미국 경기가 부러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 중간에 네.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두 가지 목표는 확고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일기 때도 이 사람이 그때 이제 USTR 대표였었나, 하여간 그때도 하여간 이 통상 쪽에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위치했던 사람. 이번에 이 양반이 지금 이제 백악관 쪽에서 그런 고문 역할을 하는데, 이 양반 얘기는, 이 양반은 이제 최대 소위 말하는 이제 관세 매파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거 관세 20% 부과하면 자동차에서 연간 1,000억 달러, 그다음에 다른 데서 해가지고 연간 한 7,000억 달러, 그래서 10년간 7조 달러 관세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사실 이게 관세가 부과돼서 미국은 수입을 그만큼 미국의 뭐 국가적으로는 뭐 수입이 들어올 수 있긴 한데, 결국 이제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세금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인플레가 또 이렇게 그만큼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수입이 늘어나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는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결국 미국의 인플레를 자극을 해서 그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인플레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주거비라든지 유류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국제유가는 상당히 좀 낮춘 상태로 계속 압박을 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공격을 많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사전 작업이 어느 정도 됐다.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유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지금 뭐 원전 얘기도 나오고 석탄 얘기도 나오고요.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는 해서. 계속해서 공급 과잉을 이제 시켜놓고 이거를 이제 다운 시키는 거죠. 그리고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낮은 상태로 좀 유지를 시킬 것 같고, 그리고 심리 자체가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지금 심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올 거야 그러면서 소비를 이제 빨리 땡기는 그런 심리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가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측면으로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는 침체 우려가 좀 더 오히려 클 수 있어서, 오히려 금리는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제 금리도 좀 떨어진 것처럼. 예, 오늘 국채 금리가 4.1%까지 떨어졌대요. 17, 10년물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의 우려가 지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리가 떨어지는 거, 그러면 충분히 좀 이게 앞뒤가 맞는 말씀이기 좀 하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좀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미국 증시가 계속 마냥 뭐 이렇게 좋은 상황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위원님께서도 좀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 상방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편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내내는 이제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올 상반기. 예, 그렇지만은 이제 급락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미국의 경기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빅테크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제 반도체 업종 외에도 뭐 은행이라든지 뭐 상호 미디어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의 실적이 상당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수출 기업들 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거의 이제 소위 얘기해서 몰빵되어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걸 뭐 주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이익 모멘텀도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스테이블하게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나스닥은 사실은 약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 포트폴리오를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오히려? 견고하게 좀 이제 횡보 내지는 뭐 소폭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기업 이익 모멘텀이 조금 둔화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것이 아직은 그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관세 때문에 실적 하향 조정이 좀 나타나는 섹터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약간 이제 실적 상향 조정이 좀 완화되는 정도이고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이제 별로 이제 이 추정치에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실적 모멘텀이 좀 둔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관찰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포인트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큰 영향을 좀 미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배당주들이 아웃퍼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불안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그런 그렇죠. 측면이 그러면 있어서 배당주들 그러니까 괜찮죠. 배당주들, 네. 금 관련주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저금리 때 유리한 그런 이제 상품 관련한 그런 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신호. 그럼 말씀하셨던 거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네. 경기도 안 좋고 물가가 올란다. 그러면은 금리는 사실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그런 시기가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관세의 수혜 섹터라든지 스타일은 고배당이라든지 이런 상품 가격 이런 쪽, 그러니까 금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관세는 결국 금리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고 금리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 안에서의 그 흐름, 이 안에서의 그 메커니즘을 갖는 컨셉이 유리할 수가 있겠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요즘같이 불안할 때 뭐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협소해지는 거잖아요. 뭐 아예 현금화해서 뭐 그냥 관망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배당주라든가 금 같은 이런 상품, 커머더티 쪽으로 좀 한다든가 이제 이런 사실은 그런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건데 현재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은 미국 주식 상황은 좀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테슬라는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AI 관련된 소위 말하는 주식들의 움직임이 썩 그렇게 눈에 이렇게 띄지는 않아서 좀 빅테크들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이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빅테크는? 빅테크가 뭐 결론적으로는 망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은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에 대한 우려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부품이라든지 본인들이 이제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당연히 이제 비싼 가격에 이제 들어와야겠죠. 수입품을 갖다가 그런 측면에서 원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딥시크 이후에 이제 원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다른 이제 경쟁자들의 어떤 이제 GPU라든지 이런 이제 소스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기존에 이제 콧대가 셌다가 어느 정도 그렇죠.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좀 더 나가야죠. 새로운 모델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이거는 딥시크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훨씬 더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 그리고 빨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뭐 두 번째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지금 당장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AI 관련한 투자를 예전만큼 할 것이냐. 그렇죠. 이거에 대한 문제는 그렇죠.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빅테크 같은 경우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약간 좀 키 맞추기 컨셉으로 그렇다고 뭐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요 산업 자체가 중장기적인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럼요. 조금 이제 눌리는 컨셉이 있는 것이지 요게 뭐 이제
주가에게서 소위에서 이제 삭감 모양으로 쭉 계속해서 급락하는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 기회를 포착을 하고 우리가 저점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금리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컨셉보다는 좀 반등을 하고 고배당이라든지 이런 금 관련주들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프리미엄이 부각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타이밍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식의 전략. 이게 사실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뭐 직장 다니면서 또는 본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차트가 그냥 꾸준히 물론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를 해도 좀 덜 걱정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큰데 요즘 빅테크주들 보면은 미국 주식도 장기 투자한다라는 게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나 또는 뭐 엔비디아 이런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팔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조금 그리고 약간 잊고 계시는 게 좀 속 편한 거죠 따지고 보면.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금리라든지 채권에 대한 그 이제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이것이 전 세계적인 유동성의 위험 선호, 안전 선호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특히나 이제 미국 국채를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해치를 할 수가 그렇죠. 있다는 측면에서 네.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 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괜찮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해치 차원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가 뭐 급등을 할 때는 또 채권이 또 이제 올라가면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럴 때는 조금 일부 정리하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빅테크를 확 정리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보유를 하고 오히려 이제 금리 상품을 통해서 네. 해치를 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면에서도 참 이게 우리가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개별 종목들을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데 장이 이렇게 참 변동성이 커지면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는 정말 이게 수익이 많이 날지도 있겠지만 이건 워낙에 또 손실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하여간 요즘 같은 때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어제 이제 현재 선고 기일도 잡히고요. 근데 별로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 환율이 1,470원 넘다가 살짝 1,469원인가요? 8원까지 살짝 다시 또 올라가대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보다는 우리 시장은 관세 쪽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슬픈 얘기지만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내수가 이렇게 약하죠. 이렇게 예.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출 경기에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 기업 이익 자체가 이제 1분기에 저희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66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수치는 YOY로 계산하면 0% 내지는 1%고요. 2분기로 가면은 이제 역성장이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익 모멘텀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사실은 한국의 분기별 YOY 영업이익 증가율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YOY 증가율이 좀 툭 떨어지고 예. 2분기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게 된 계기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는 사실은 분기별로 보면 가장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맞아요. 네, 현재 기업이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지난 이제 4분기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저는 이제 핵심적인 이제 관전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무슨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예.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기업 이익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현재 컨센서스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맞게 되면 이것이 조금 더 하향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올해는 좀 이제 한국이 전체 연간으로 보면 지금은 한 15% 정도 성장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게 역성장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기업 지금 이제 주가가 PBR 0.8배로 싸긴 싸지만 이거를 또 위로 베팅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이것을 좀 더 그러니까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는 것을 보고 좀 아래로 베팅하는 그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공매도도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첫날 지금 1.7조 원 정도 공매도가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뭐 5천억에서 뭐 7천억 요 정도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것은 금융 참여자들이 아직까지는 잘 네. 느끼고 체감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선고가 되고 나서는 조금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좀 여쭤보려는 게 그건데 예를 들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선고해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탄핵으로 결정이 나서 대통령이 이제 내려오고 뭐 조기 대선 이제 뭐 5월 말이나 6월에 이제 실시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한국에 이제 어떤 그런 정치적 변화가 이제 생길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YOY 이제 전년 대비 기준에서 그렇게 별로 기대치가 높지 않다고 그러면 이제 그건 우리 펀더멘털인 거고 정책 불확실성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단기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인 거고 그럼 결국은 뭐 우리가 뭐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되더라도 환율도 그렇지만 주시장도 시장이 이렇게 딱히 이렇게 좀 올해 뭔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환율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환율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환율은 뭐 1,470원이 넘었지만은 중장기적 우상향이다. 이렇게 좀 보고 그럼에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은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하지만 미국 기업 이익만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타국의 기업 이익은 더 나빠지고 경기는 더 안 그렇죠.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라도 유치하고 제조업이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살릴 수 그걸 있는 유지를 할 수가 수 있는데 있지만, 예. 다른 국가는 그냥 다 뺏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내수의 어떤 그 여지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후 지금 관세 폭탄 돌리기는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유발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인 컨셉이잖아요.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보다 미국이 덜 나빠진다면 이거에 대한 이제 반영이 되는 측면이 이제 달러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지출이 상당히 좀 짠돌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흑자 전환을 얘기하고 무역 수지 미국의 그 많은 그 부채 규모를 좀 줄이겠다라는 네. 얘기를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내걸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풍기화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상대 우위 그리고 달러에 대한 어떤 통화에 대한 유동성이 계속 축소가 된다라는 측면. 이 두 가지 컨셉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하고 원화의 그 컨셉은 사실 그 방향성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전체적인 뭐 이제 HBM이라든지 예.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마련이 돼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다시 새로운 트렌드로 돼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요. 예, 환율이 또 다시 떨어지면서 또 워낙 강세에 대한 이제 임팩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출도 중요할 수가 있는데 수출이 앞으로 관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가 있느냐. 요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저는 삼성전자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 끌려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삼성전자는 한 회사에 이게 물론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경제 또 대한민국 주시장이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의존도가 높다라는 그렇죠. 게 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우리의 취약점이 이제 또 우리한테 장점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좀 바꿔 가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이경수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뉴욕 시장 또 뭐 비교적 괜찮았죠. 또 나스닥 쪽이 좀 괜찮았는데 이게 좀 사실은 또 일시적인 저가 매수에 따른 반등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시장이 오늘 뭐 또 커플링 장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또 이제 예상하는 그런 시기는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또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잠시 후에 마켓다운 일부에서 투자 전략도 좀 꼼꼼하게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